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표 37을 보면 국가별로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과 평균 순소득률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평균 순소득률이 높은 곳은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높고 평균 순소득률이 낮은 곳은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7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요 10개국 투자 여건 평균 순소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미국이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7%, 평균 순소득률이 역시 7%. 가장 낮은 곳은 어딘가요? 영국.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일본이 더 낮죠. 3.75. 일본 3.75. 평균 순소득률이 3.5. 높은 곳은 높고 평균 순소득률이 높은 곳은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도 높고 평균 순소득률이 낮은 곳은 일본 역시 낮다. 낮은 곳은 낮다. 그 다음에 한국을 볼 수도 있겠죠. 한 중간쯤 되죠. 평균 순소득률이 5%인데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5.25%다.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뭐라 하나요? 순소득률 역시 낮아진다.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데가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쓰죠. 그래요. 일단 필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고, 한국 사람들은 민주정치 이후에 뭐라 하나요? 자꾸 떨어지는 게 자꾸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러하다. 민주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미국이 제일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연동 관계 있는 게 관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비례 관계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요? 무엇이? 평균 순소득률이 낮으면 일단은 이제 실제 형성되어 있는 순소득률이 낮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기대치가 낮아질 것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 순소득 누적을 쌓여있는 순소득을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죠. 어디에 투자할 수 있나요? 가장 안전한 거는 뭐 은행에 예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를 볼 필요도 있겠죠. 안전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는 소득률과 차이. 그래요. 그 차이를 한번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요. 비례한 게 있다는 걸 알았죠. 확인이 되죠. 공간별로 확인을 한 거죠. 이러한 현상은 시기별로 보아도 확인이 된다. 표 39를 보면 1960년 이후
한국에서는 평균 순소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약속이란 듯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 역시 하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라는 거예요. 표 39라 했죠. 확인 쉽잖아요. 평균 순소득률이 1970년대 20에서 25%,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15에서 18% 형성되어 있죠. 팽창한다 했죠.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가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쭉 보면 낮아지잖아요. 중간에 한번 보면 1990년대 평균 순소득률이 8에서 10%, 반토막 나죠.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도 반토막 나잖아요. 그 다음에 쭉 보면 2020년 보면 또 낮아지니까 또 낮아지잖아요. 2에서 4%로 떨어지니까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도 3에서 5%로 낮아지더라. 공간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시기별로도 확인이 가능하더라. 다른 나라 살펴보면 어떨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이는 말했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통하는 걸 연구한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통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투자의 일반 원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그래요. 공동체나 구성원에게 이롭지. 공간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걸 연구해서 뭐해요. 그런 건 적용해봤자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별로도 확인되고 시기별로도 확인되니까 확실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은 평균 순소득률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확인이 됐죠. 공간별로도 확인되고 시기별로도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평균 순소득률과 이자율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미국을 통해 살펴보자. 몇 개국을 더 하면 좋긴 좋겠는데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시중금리가 8% 1985년에서 한 10년 사이 그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4년까지 쭉 낮아지죠. 평균 순소득률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낮아지죠. 큰 변동이 없죠. 근데 미국은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도 그래요. 어떤가요? 아주 큰 변동은 없었던 거예요. 6%에서 4%로 감소했죠. 1980년대는 어떤가요? 미국은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낮죠.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힘들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짐작할 수는 있죠. 그래요.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조금씩 하락했으면 알 수 있어요. 확인이 되죠. 6%에서 5.5, 4.5, 4% 이렇게 쭉 하락했으면 알 수 있어요. (1990년대) 중반 한 20년간을 30년간을 보면 평균 순소득률 역시 6%에서 4.5%까지 감소함을 알 수 있죠. 그래요. 한번 자료를 한 개 좀 더 넣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뭐 큰 변화를 못 느끼죠. 보이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평균 순소득률과 시중금리에서 특별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1985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시중금리는 하락했는데 평균 순소득률은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중금리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과 연동해서 변동함을 알 수 있다. 40년간 시중금리의 하락과 더불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 역시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이다. 투입되는 자본을 유지하는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다. 자본의 유지를 위해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은 특별할 것이 없다. 직관적으로 어느 국가정부나 중앙은행이나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아는 이들이 있겠죠. 그것조차 모르면 정부의 경제를 담당하는 중추인사가 돼서 책임 있는 위치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되는 거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이제 평균 순소득률이 높아야 된다. 최소한 이꼴은 돼야 된다.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조금씩 하락하니까 유지시켜야 된다는 본능으로 시중금리를 그래요. 정부가 좀 큰 영향을 미치죠. 기준금리로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 재산은 투입되어 자본이 됨을 설명하였다. 재산을 투입할 때 재산은 뭐가 되냐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죠. 그때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이 뭐라 했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다. 하지만 살펴보았듯이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고 순소득 누적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가 될 수 있다. 사업체는 언제 구성되느냐? 우선 생존을 얻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업체를 만든다. 재산을 투입해서. 고대에도 그랬고 현 시대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동기에서 재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즉 개별 사업체의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클 경우 투자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순소득, 즉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진다. 생존을 얻기 위한 소득이 충분히 있어요. 어떤 가정에. 근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6억, 10억 이렇게 쌓여 있을 수가 있죠. 순소득 누적이죠. 쌓여 있는 순소득이 순소득 누적이니까 그런 게 또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과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정리가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사업체에 투입되냐? 생존을 얻기 위한 소득을 얻고자 할 때. 두 번째는 이익을 얻기 위해. 그래요. 그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투자의 일반 논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순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투입되는 자본의 양, 비용과 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앞에서 생존을 위한 순소득을 얻기 위해 재산 투입되어 자본이 됨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살펴보았듯이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고 순소득 누적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즉 개별 사업체의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클 경우 투자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순소득, 즉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진다.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이 있는데 개별 사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소득률이 훨씬 높아요. 투자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게 보이면 또 투자할 수 없잖아요. 투자의 위험성이 크다 생각하겠죠. 사회적 분위기가 좋으면, 사회적 분위기가 좋다는 건 뭔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순소득률이 일반적 기대 순소득률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 투자가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개별 기업 찾아가서 맞냐, 그거와 같은 논리가 맞겠죠. 여러 종류의 수소득률을 알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투입되는 자본의 양, 즉 비용과 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알 수 있고 수소득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하는 방식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년간 사용 가능한 기계를 3억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년간 투입된 자본은 3억 원인가 아니면 1년치인 1억 원인가 뭐냐는 거예요. 기계를 3억 원 투자했다. 그럼 3억 원을 투입했냐 1년 동안. 1년치인 1억 원을 투입했냐. 각주가 있죠. 분석의 편을 위해 기계 가격에는 변동이 없고 성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 성능에 변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변함이 있겠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투입되는 자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계 3억 원을 구매했어요. 그럼 1년 동안 3억 원을 투입하나요? 1억 원을 투입하나요? 투입되는 비용이 자본이라 했죠. 비용은 뭐라 했나요? 비용은 규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비용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것 중 사라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사라지는 것이라 했잖아요.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기계는 그대로 있으니 사라진 것은 3억원짜리 기계가 아니다. 사라진 것은 뭔가요?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기계는 그대로 있으니 사라진 것은 3억원짜리 기계가 아니다. 즉 사라진 것은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1억 원이다. 사라진 것이 투입된 비용이요 자본이다. 1억 원이 투입된 자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즉 투입된 자본은 비용의 규정에 따라 1억 원이 된다. 또 다른 예로 그러면 이제 계산법을 알았죠. 또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적어주는 거예요.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조건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진 걸 봐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장기 걸쳐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 문제이다. 그래, 무슨 말인지 볼게요. 3001년 7월 첫날 화재 보험료 1000만원을 지불하고 3002년 6월 말일자에 보험이 만기가 된다고 가정하자. 그것도 1년 단위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3001년에 잡힌 보험료는 얼마인가, 비용은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로 하니까. 그렇죠. 왜 3001년으로 했냐. 이제 동안 고대도 다루고 현대도 다루었잖아요. 그럼 미래도 다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균형이 맞잖아요. 3001년으로 하는 거죠. 이해도 달리 얘기하면 뭐 하나요? 이와 같은 원리는 고대라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현대나 미래라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죠. 비용 계산하는 건 똑같다. 그러면 이제 3001년에 지급된 비용은 얼마인가요? 3001년에 지불한 보험료 1000만원을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없다. 왜 그런가요? 사라진 것은 3001년 7월 첫날부터 3001년 11월 말일자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게 뭔가를 보라 했죠. 그래요. 사라진 것. 그러면 3001년 말일자, 3002년 초반에는 뭔가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료를 지급한 효과는 있다는 거죠. 사라진 것은 6개월의 시간이다. 따라서 3001년 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은 500만 원의 보험료는 무엇인가?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럼 비용이냐 아니냐? 3002년 1월 첫날에는 뭔가요?
받을 게 있잖아요. 받을 게 있는 것, 어떤 권리를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했나요? 채권이라 했잖아요. 채권은 뭐라 했나요? 재산이 되는 거죠. 다 설명했죠. 앞에 재산 설명할 때. 남은 기간 조건이 성사되면 보험금을 얻게 된다. 즉 일종의 채권인이 3002년 6월 말까지 자산으로 분류된다. 6월 말까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기한이 지날 때마다 채권 금액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문적이죠. 꼭 내가 계산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거 알면 좋은 거죠.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지 완성 단계에 이른 거죠. 일반 원리를 청안했잖아요. 끝까지 그냥 완성하는 게 맞겠죠. 기왕이면 또 뒤에 손대는 것보다.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또 적용하고 싶은 사람은 적용해봐라 제대로. 그러면 비용과 투입되는 자본과 소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수소득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소득을 또 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죠. 소득은 자본을 투입했을 때 생기는 것이니 소득은 비용과 연동된다.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소득이 생기냐. 수소득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죠. 투입되는 자본이 없으면 그러면 뭔가요? 소득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투입되는 자본과 연동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3001년 7월 첫날 3억 원을 지급받고 1000개의 물품을 3002년 6월 말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 계약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주고받으면 그래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런 계약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001년 7월 첫날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소득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3억 원을 지급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비용이 나간 게 없잖아요. 물품이 나간 게 없잖아요. 그럼 3억 원은 소득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계약 기간 동안 물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3억 원은 돌려줘야 하니 현금 상태로 남는 남재산일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물품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물품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억 원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벌금까지 낼 수 있잖아요. 위약금까지. 그럼 3억 원은 3001년 7월 첫날 지급받은 3억 원 뭔가요? 소득인가요? 아닌가요?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했죠. 투입된 비용, 투입된 자본과 연동해서 생기는 게 소득이다. 그렇잖아요. 비용이 생기지 않으면 소득이 아니다. 남재산일 따릅니다. 비용이 투입되었을 때 비로소 소득이 된다. 현실도 어떻냐? 그러하다. 소득이 아니다.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절반의 물품을 제공했으니 절반의 소득이 생긴다. 그러니까 3001년 12월 말일자 500개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1000개 중 500개를 제공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투입됐잖아요. 절반이.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절반의 물품을 제공했으니 절반의 소득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남재산 1억 5천만 원이 사라지고 1억 5천만 원이 소득이 생긴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은 이래도 해당된다.
3001년 7월 첫날 3억 원을 지급받고 3002년 6월 말까지 일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하자. 3001년 7월 첫날 3억 원을 지급받았으니 비용에 해당하는 일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소득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돈을 받았다 해서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계약 기간 동안 일을 제공하지 않으면 똑같죠. 마찬가지로 (3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현금 형태로 있는 남재산일 따름이다. 만약 3001년 12월 말일자까지 일을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절반의 일을 제공했으니 절반의 소득이 생긴다. 즉 남재산 1억 5천만 원이 사라지고 1억 5천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 이로써 일정 기간 투입되는 자본, 즉 비용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모두 설명하였다.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죠.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몇 번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남재산을 했으니까 그럼 처음 계약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경우 모두 부채 현금이 증가하죠. 3억 원. 현금은 재산이죠. 지분을 표시해 주라 했잖아요. 재산 상태표에. 그럼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 말일자에는 어떻게 되나요? 말일자는 부채가 1억 5천만 원이 사라지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물품을 제공했다. 물품 1억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가 증가하나요? 그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요. 계약금보다 낮게 팔았으면 그럼 수익이 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나갔으니까. 이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재산 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는가, 할 수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